천주사적 싸움의 전모를 밝힌 곽정환 회장의 사필 규정. 3. 소송의 시작. 여의도 부지의 소유자는 처음부터 한국의 통일유지재단이었고 그 후 몇십 년간 한 번도 변동 없이 지금도 재단 소유 그대로입니다. 국가적인 경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님의 정성에 의해 기적같이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연합 측은 현진님과 제가 여의도 부지를 도둑질해서 팔아먹었다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비난을 일삼아왔습니다. 식구들 중에 상당수가 가당치 않는 이 허위사실을 믿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생각으로 교권자들의 음해에 속았다 해도 2조 원 가까운 개발비를 당시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길이 있었다고 보는지요. 여의도 부지의 개발 과정. 여의도 부지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경매 위기를 겨우 모면했지만 확실한 개발 계획이 없으면 채권자들이 경매 신청의 조건으로 언제 다시 들고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단은 1978년부터 여의도 부지에 세계 선교본부를 짓기 위해 20년간 여러 차례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매번 반려되곤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성교단의 반대였습니다. 2000년 11월 30일 재단은 국내의 반대 여론을 극복할 뿐 아니라 장차 필요한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유치하기 위해 해외 법인 트리에스테 인베스트먼트에게 여의도 부지에 대한 개발과 75년의 조건부 지상권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도 알렸습니다. 부지가 개발되면 채권자들의 자금이 문제없이 회수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 경매 신청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사전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님 제세시의 수건을 이루어드릴 것인가? 재단 이사장으로서 이는 언제나 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채무 상환은 물론이요, 천문학적인 건설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도 큰 난제였습니다. 여러 정황상 우리 자체 비용으로 건설하는 방안에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크게 방향을 돌려야 했습니다. 트리에스테는 해외 법인이었으므로 국내의 여의도 부지의 개발 사업, 건축 관리 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으로 MR이라는 개발회사를 설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2001년 2월 27일 재단과 트리에스테, MR이 간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통일그룹이 어느 정도 재개 단계에 올라선 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담긴 새로운 특수목적 법인으로 설립된 YIFC에 MR의 모든 권리가 승계되었습니다. 2004년 5월 4일 지상권을 75년에서 99년으로 연장하였는데 이는 국제관례를 따라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함으로써 개발을 위한 외부 투자자를 원활히 유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05년 초 국내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부동산 개발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특수목적 회사에 공동 출자하여 부동산 개발, 임대 분양 및 관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제도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 4월 28일 시행사 측은 새로운 제도에 준하여 여의도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Y22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새로 설립하였습니다. 2005년 5월 6일 재단과 트리에스테, MRE, YIFC, Y22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간의 여의도 부지 관련 계약에 관한 3차 수정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제2차 수정계약에서의 YIFC는 Y22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YIFC의 모든 권리, 의무는 모두 Y22가 인수승계한다 는 것이 계약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YIFC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Y22가 같은 날짜로 재단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였습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1. 지상권 존속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 99년 2. 지료는 매년 당해 연도 공시지가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3. 지상권이 소멸할 때는 Y22가 건축하여 찬존하는 Y22 소유의 건물 기타 부가물 일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재단에게 무상 양도하고 양도하기까지 통상적인 유지 보수 의무 4. 기본 계약에 따라 Y22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주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월 3일 국진님이 한국재단에 부임하게 되자 여의도 부지 개발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진님은 통일그룹의 부도로 채무가 아직 정리되지 아니하여 재단이 개발의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약 1년간 국진님과의 갈등으로 개발 사업의 진전이 어려웠으며
결국 2006년 2월에 국진님과 개발 실무 책임자인 폴 로저스와 심한 다툼에 의한 오해로 말미암아 개발의 책임을 국진님이 맡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약 2개월이 지나 국진님의 잘못을 뒤늦게 확인하신 아버님은 2006년 4월 23일 긴급 소집한 뉴욕 이스트가든 모임에서 최종적으로 국진님은 여의도에서 손을 떼고 현진님과 UCI가 개발 책임을 맡도록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그 일을 옆에서 계속 도우라고 부탁하셨습니다. 2006년 5월 4일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귀국했을 때도 여의도 성지에서 기도하신 후 그 자리에서 영접 나온 국진님에게 다시 한번 여의도에서 손 뗄 것을 강력히 지시하시고 저에게는 현진님을 도와 빨리 진행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날로 재단 이사회가 개최되고 유지재단과 Y22 간에는 2005년 5월 6일 체결된 기본 계약을 변경하는 지상권 설정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날 국진님은 이사회에 불참하였으며 김효율 이사를 포함한 나머지 이사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 치료를 당해 연도 공시지가의 3.5%에서 5%로 하고 2. 건축 예정인 건물들 중 최초로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날까지는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치료를 공시지가의 5%로 변경한 것은 여의도 부지 앞에 있는 AIG의 개발 사업에서 서울시와 AIG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치료가 공시지가의 5%였던 때문입니다. 이날까지도 유지재단의 대표는 나였고 Y22의 대표는 폴 M. 로저스였습니다. 2006년 5월 8일 재단 이사장의 국진님이 공식 취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사정이 생기며 외형으로는 문국진 이사장이 잠시 물러나고 그분이 추천한 안진선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5월 29일 09시 30분 안진선 이사장에 의해 재단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이사회에서 유지재단과 Y22 간의 새롭고도 완전한 최종 계약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사회에 앞서 사회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이사회 안건에 의하면 2006년 4월 23일 뉴욕 회동에서 아버님은 여의도 개발은 한국 재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섭리적으로 세계 재단인 UCI 차원에서 개발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아버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나는 물론 국진님과 김효율 씨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계약에 의하면 1. 이 새로운 계약은 재단과 Y22 사이의 완전한 계약이며 과거의 모든 계약과 표현된 의도들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2. 재단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6개 항목. 3. Y22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6개 항목. 최종 계약 내용이 이사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재단과 Y22와의 최종 계약은 2006년 5월 30일 체결되었습니다. 이 계약의 대표는 재단은 안진선 이사장, Y22는 폴 M. 로저스였습니다. 이 계약에 의한 지상권 경정 등기 신청은 다음 해인 2007년 2월 7일 문국진 재단 이사장의 명의로 변경 등기되었습니다. 2006년 7월 11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의도 부지 건축 허가가 서울시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7월 12일이면 기반시설 분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라 하루만 건축 허가가 늦게 나왔더라면 엄청난 기반시설 분담금이 부과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건축 허가도 7월 11일 저녁 6시경에야 나왔으니 마지막까지 허가가 나오지 않아 애를 태웠던 것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참으로 많은 시련과 고비를 넘어 26년 만에 건축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생각합니다. 드디어 2007년 4월 14일 10시 30분 소위 여의도 세계선교본부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부지는 최초의 종교용지로 불화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종교용 건물의 건축을 20여 년간 허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업용 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였지요. 이들 건물의 최상층에 세계본부 사무실을 두고 그 상징성을 살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세계본부 기공식이라 이름 붙인 것입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내외분과 참자녀님들, 교회 원로, 기관기업체 책임자들이 참석한 대내 기공식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재단에서는 문국진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 암울한 경제 상황 아래 함께 표류하던 그룹 위기 속에서 이 땅을 보존하고자 하셨던 아버님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아는 저에게는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넘어왔습니까? 아버님의 기쁨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공식이 있기까지의 대략의 과정을 경과보고 하는 도중에 아버님께서는 수고한 곽 회장에게 박수하자고 치하해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그간의 고생과 억울함이 다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월 5일에는 Y22 주관으로 여의도 파크원 기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외적인 대외 행사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의원, 주한 영국 대사, 상공회소 소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시공은 국내 최고의 건설회사인 삼성물산이 맡았습니다. Y22는 초기 공사비를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브리지론으로 조달하였습니다. 약 2조가 투입되는 전체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신한은행을 주관사로 하는 PF가 추진되었습니다. 거대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은 대부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곧 이 사업이 금융기관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하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2008년 11월 10일 부모님 양위분께서 교회 간부들과 더불어 여의도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현진님으로부터 현장 설명을 보고 받고는 매우 흡족해하였으며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무모한 소송 비용으로 천문학적인 공작 자금을 탕진하다니. 2010년 10월 29일 유지재단은 Y21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의 여의도 부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단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사건 기본 계약 당시 재단의 이사장이었던 곽정원이 Y21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Y22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신의 지위를 바탕으로 재단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Y22에게 막대한 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의 기본 계약을 독단으로 체결함으로써 재단에 대한 배임 행위를 하였고 Y22가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본 계약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 이 사건 기본 계약이 재단의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무효이다. 천신만고 끝에 공사를 시작했고 PF 자금도 1조 3천여억 원이 모여 거의 마무리해가던 Y22로서는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PF 주관사인 신한은행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금융감독 규정에 따라 요주의 여신이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로서는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통일재단의 소송 제기가 파크원 PF 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의 입장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계약금 420억 원만 받고 약 1,000억 원의 공사가 진척되었는데 PF가 안 되면 공사비까지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브리지론을 대출해준 저축은행들도 1,600억 원의 대출금을 회수 못하게 되면 부실 대출로 분류되어 부도를 선언할 수밖에 없을 터였습니다. 한편 교회 측에서는 소송만이 아니라 여의도 성지보호신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급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11월과 12월에 여의도 현장을 찾아가 세계선교본부 자리에 금융사가 들어서면 안 된다며 촛불 시위를 하고 오피스 건물 매각을 협상 중이던 미래에셋과 맥쿼리증권, PF를 주관하던 신한은행 등을 수차례 찾아가 항의하였습니다. 재단은 또한 지상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파크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버님의 수건 사업을 재단과 교회가 나서서 이렇게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재단 측의 소송 제기와 신대위의 매각 반대 시위에 직면한 금융권은 결국 1조 8천여억 원의 본 PF를 중단하고 맙니다. 맥쿼리증권과 미래에셋증권과의 오피스 매각 협상을 무산시켜 금융기관들이 파크원 PF 투자에 참여 못하게 하려는 재단 측의 목적이 달성된 셈이었습니다. 본 PF가 무산되자 2010월 12월 7일 파크원 프로젝트의 브리지론 대주단위 시행사인 스카이랜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해 만기 전에 회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워크아웃, 법정관리, 소송 등으로 채무자의 신용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는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채무불이행 선언이었습니다.
Y22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Y22는 1,600억 원의 브릿지론을 조달할 때 자신의 주식을 대주단에게 맡기는 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1,600억 원의 브릿지론을 갚지 못하면 대주단이 제3자에게 Y22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재단은 이 사실을 알고 Y22가 브릿지론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Y22 자체를 인수함으로써 여의도 개발 사업을 탈취하겠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PF가 무산되어 브릿지론이 상환 불능 상태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재단은 이에 대한 준비로서 RUSN매니지먼트라는 법인을 은밀하게 설립하였습니다. RUSN매니지먼트는 비밀리에 3일 회계법인에게 의뢰하여 Y22의 주식가치 평가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략을 알게 된 Y22 측이 2011년 3월 16일 극적으로 브릿지론을 변제함으로써 Y22를 탈취하려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브릿지론 변제 마감 시간 종료 직전까지 변제가 난항을 겪는 모습을 보이자 재단 측 변호사들은 Y22 주식을 인수할 수 있을 줄 알고 주식 등기 절차를 위해 부지런히 말레이시아 행비행기에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이후 재단은 RUSN매니지먼트를 서둘러서 청산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였지요. 자금 조달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궁지에 처한 상대방의 회사를 탈취하려는 시도는 세상에서도 정당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2006년 5월 30일 체결된 재단과 Y22와의 최종 계약은 의사회 의결을 거쳐 그 이전의 모든 계약보다 완전한 계약이며 과거의 모든 계약에서 표현된 의도에 대해 우선하는 최종 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재단 이사장도 Y22의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재단 이사장은 국진님이 잠시 대신자로 세운 안진선이었고 실질적인 재단 업무 총괄 책임자는 여전히 국진님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최종 계약에 의거한 Y22의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은 문국진님 본인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래놓고 여의도 부지 보존을 위해 천신만고한 저를 계약 당사자도 아닌 저를 배임했다고 도둑으로 몰아 소송을 일으키다니 이런 비도덕적이요 천인공노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되고 약 2년 뒤인 2011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인 4부는 지상권 설정 등기 무효 청구 소송에서 재단이 패소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 후 재판 결과 2011년 12월 29일 법원은 재단은 Y22가 입은 손해 450억 9,469만 8,038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에서 패한 재단은 지상권 설정 등기 무효 소송을 2011년 8월 29일에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하였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며 재단은 1심부터 한국 최고의 로펌 중 하나인 태평양 법무법인을 선정하였고 2심에서도 1심의 패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여러 유명 로펌을 추가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2심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법리 논쟁과 더불어 저와 문국진 이사장 등 다수의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인신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단은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지상권 소송에서의 논리에 따라 저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증인신문 이후 검찰에 나를 위증 혐의로 고소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또한 신대위를 동원하여 역시 위증, 배임과 횡령으로 중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검찰의 조사 결과 제가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배임과 위증 혐의로 기소되기만 하면 이 항소심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검찰의 조사와 결정이 나기 전인 2012년 8월 1일 고등법원에서 지상권 설정 등기 무효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먼저 내려졌습니다. 재단의 명백한 패소였습니다. 나개인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재단 측의 주장은 너무나도 뻔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고등법원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 기본 계약 당시 곽정은이 UCI 및 그 산하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지배를 통하여 피고를 개인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에게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이 사건 기본 계약 체결 무렵 곽정환이 피고를 개인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서 원고에게 불리하고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피고에게 이익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 무효라는 재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그동안 재단은 재판 과정에서 심지어 참부모님 산포문과 아버님 진술서까지 제출하여 제가 배임과 횡령을 하여 지상권 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님을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는 불효를 저지른 것입니다. 물론 재판부는 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술서 등의 그 내용과 표현, 형식에 비추어 객관적인 진실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어떠한 의도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8월 3일과 2012년 12월 18일 저에 대한 재단의 배임과 위증의 고소건은 검찰에서 각각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신대위의 배임과 횡령 혐의 고발건은 2013년 4월 5일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신대위는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까지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였고 결국 고등검찰청의 기각에 이어 2013년 12월 20일 대검에서도 최종적으로 재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대검찰청까지 가게 되었으니 평생 검찰 조사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지극히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제3자인 사법기관에 의해 저의 결백이 밝혀진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단은 지상권 설정 등기 무효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 강남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재단 이사회를 열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기기 위해 그들은 국내 최고의 로펌을 총동원하였습니다. 태평양, 화우, 광장, 남산 등 그 몇몇만 봐도 재단이 얼마나 총력을 기울였는지 투입된 변호사 비용은 또 얼마나 될지 가히 짐작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조성된 공적 자금을 무모한 소송 비용으로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탕진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1. 2심의 판결문만 봐도 분명하지만 그들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과 교묘한 거짓 논리를 동원해가며 참부모님을 속이고 식구들을 기만하는 비원리적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개발 관계 최종 계약 당사자가 자신들이면서 이런 송사를 일으켰습니다. 세상에서도 있을 법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일입니다. 2014년 7월 10일 역시나 대법원은 원고인 재단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여의도 지상권 설정 등기 무효 소송이 미친 피해와 영향. 지상권 설정 등기 무효 소송이 시작된 것은 여의도 파크원의 공사가 이미 20% 정도 진척되어 기초공사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3, 4년 안에 완공이 가능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아버님은 필생의 수건 중 하나를 생전에 이룰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재단의 무모한 소송이 시작됨으로써 모든 것이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양쪽 모두 엄청난 공적 자금의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재단 측은 재판이 길어질 경우 상대방 측이 불어나는 재정난을 이기지 못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큰 오판이었고 결과적으로 재단 측에 더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의도 지상권 소송 제1심이 끝난 후 Y22는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년 12월 29일 재단은 약 451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재단은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까지 상고하였으나 패소하면서 손해배상액은 물론 상고기간 발생한 막대한 이자까지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공사가 지연된 만큼 지료 수입도 못 받을 것이니 그 손실액은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할 것입니다. 아버님은 생전에 많은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지구촌 180여 개국의 세계적인 통일운동의 기반을 닦으셨습니다. 종교를 넘어 국제적으로 학술, 교육, 초종교 화해, 문화, 언론, 경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으로 세계 평화를 위한 커다란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위대한 업적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참된 이상,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축복운동이었습니다.
당신 가정에서부터 참가정을 이루기 위해 살아오신 분이셨고 교차 축복 결혼으로 세계 인류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오신 분이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모든 방면에서 세계적인 운동을 펼쳐오신 근본 힘과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이었습니다. 어떤 경계선도 극복 못할 것이 없는 참사랑이며 원수까지도 품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아버님은 이와 같은 참사랑을 직접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여 인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왔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님의 위대하신 점입니다. 참사랑으로 기독교를 품었고 참사랑으로 공산주의의 장벽을 무너뜨렸으며 참사랑으로 서로 원수처럼 여기던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부부를 이루어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숱한 말씀 속에 참사랑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참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 안에서는 판사도 검사도 필요 없고 해결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일으킨 소송은 이와 같은 아버님의 생애 업적과 위상, 당신이 몸소 실천하신 하나님의 참사랑의 원칙과 이상의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사태의 가장 큰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